서연아가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졌을 때 탁자 위에는 그 친자 확인서가 놓여 있었다. 그녀가 3년 동안 키워온 정부 조우성이 파산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그녀는 내게 위자료 한 푼 없이 나가라고 강요했고 이 빌라를 담보로 잡겠다고 했다. 장모 왕계라는 손자를 안고 싸늘하게 웃었다. 임수호, 너 10년 동안 공짜로 먹고 공짜로 살았으니 이제 됐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서명하려던 손이 잠시 멈춰 섰을 뿐이다. 그들은 몰랐다. 이 빌라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은 더욱 몰랐다. 3년 전 그 교통사고 이후 내가 잊어버린 것이 대체 무엇인지를. 서연아가 그 이혼 서류를 내 얼굴에 던졌을 때 나는 아이 분유를 타고 있었다. 갈색 봉투의 모서리가 내 오른쪽 눈 밑을 스쳤다. 아팠다. 나는 피하지도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분유를 흘릴 수 없었다. 이 수입 분유는 한 캔에 9만 원이나 했고 지난달 그녀는 내가 버는 돈이 적다며 생활비를 3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깎아버렸다. 이 분유는 내가 구두장 속에 숨겨둔 비상금으로 산 것이었다. 임수호, 서명해. 그녀의 목소리가 내 정수리에서 떨어졌다. 10년 동안 들어온 이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셀린느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몽블랑 만년필을 쥐고 있었다. 그건 내가 3년 전 그녀에게 선물한 생일 선물이었다. 당시 내 2달치 월급을 털어 산 것이었다. 연아야, 애가 아직 우유 먹고 있어. 에? 그녀가 웃었다. 크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빌라의 높은 천장을 가진 거실에 울려 퍼졌다. 내가 애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어? 친자 확인서 봤지? 하오는 너랑 아무런 상관없는 애야. 내 손이 마침내 멈췄다. 하오는 소파에 앉아 아이패드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다. 벌써 4살이었다. 서연아를 닮아 피부가 하얗고 눈이 컸다. 나는 항상 그가 나를 닮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엄마를 닮은 줄 알았다. 나도 이렇게 매정해지고 싶지 않았어. 서연아가 봉투에서 두꺼운 서류 더미를 꺼내 마지막 장을 넘기며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톡톡 찍었다. 그런데 내가 3개월이나 질질 끌었잖아. 임수호. 3개월이야. 조우성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 조우성. 그 이름은 지난 3년 동안 내 목에 박힌 가시와 같았다. 서연아는 절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 앞에서 그와 전화통화를 하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말투를 사용했다. 그녀는 그가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휴대폰 속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이 몰디브 수상 방갈로 베란다에서 포옹하며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푸른 인도양이었다. 그 사진은 그녀가 실수로 내 카카오톡에 보낸 것이었다. 3초 만에 취소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봤다. 나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 막 퇴원한 참이었고 뇌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의사가 자극을 받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서연아가 나를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차 안에서 그녀는 내내 전화로 누군가와 돈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다. 그 무능력한 놈은 지금 출근도 못한대. 내가 키워주는데 뭐하러? 그 무능력한 놈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900억. 서연아가 5손가락을 펼쳤다. 손톱에는 진한 빨간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었다. 조우성이 900억의 위자료를 줬어. 얼른 너랑 이혼하고 자리를 비우라고. 900억이라니. 임수호. 너는 평생을 벌어도 그 돈의 꼬리자락도 못 만질 거야.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눈이 빛났다. 그 빛을 나는 본 적이 있다. 10년 전 대학 무도회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내 양복 차림을 보았을 때도 그녀의 눈에는 그런 빛이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기억을 잃지 않았고 내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그 교통사고가 나의 3년간의 기억을 앗아갔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내 머릿속은 텅 빈 백지 상태였다. 서연아가 나는 자기 남편이라고 말했다. 3개월 동안 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7년이 됐다고 말했다. 나는 믿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매우 슬프게 울었기 때문이다. 눈물이 한 방울씩 내 손등에 떨어졌고 뜨거웠다. 서명에 그녀는 재촉하며 펜을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그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빼곡한 조항들 속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했다. 나는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간다는 것이었다. 이 빌라, 이 2대의 차, 집에 있는 예금, 주식, 펀드 모두 서연아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하오의 양육권. 하오는 내 아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류에는 상방협의에 따라 아이는 여성이 양육한다고 적혀 있었다. 임수호, 아직도 뭘 망설여. 계란의 목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왔다. 내 장모는 자주색 실크 잠옷을 입고 슬리퍼를 끌며 내려왔다. 그녀는 62세지만 50대 초반처럼 젊어 보인다. 얼굴에는 보톡스를 2번이나 맞았고 턱은 호두라도 깰 듯 뾰족하다. 그녀는 손에 홍삼차를 들고 내가 웅크리고 분유를 타는 꼴을 보고는 입을 삐죽 내밀며 그 특유의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 같은 사람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연하가 10년 동안 너한테 시집와서 내가 뭘 해줬냐.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조우성이 연하한테 사준 에르메스 버킨 백이 얼마인 줄 알아? 5,400만 원이야. 너는 제대로 된 가방 하나 못 사줄 주제에. 나는 아무 말 없이 젖병 뚜껑을 잠그고 온도를 확인했다. 엄만, 그만해. 서연아가 짜증스럽게 탁자를 두드렸다. 임수호, 말하는데 오늘 이 서명은 내가 하든 안 하든 각오해. 변호사도 이미 구해놨어. 서명 안 하면 우리가 이혼 소송 걸어. 그럼 내가 받는 이 90만 원 생활비도 못 받을 거야. 하오가 갑자기 아이패드를 내팽개치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우유 타. 거실이 1초간 조용해졌다. 서연아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달려가 껴안으며 악독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내 아빠는 조우성이야. 조우성. 하오는 그녀에게 겁을 먹고 아악 울음을 터뜨렸다. 계란은 급히 손자를 받아 안으며 달랬다. 하오 착하지. 할머니랑 2층 올라가서 TV 보자. 그녀는 아이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가다가 내 곁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덧붙였다. 임수호, 너 좀 덕을 쌓아라. 내 딸 길 막지 말고. 내 조건으론 이혼하면 누가 너 데려가겠냐? 연하는 달라. 조우성 만나면 잘 살 거야. 나는 웅크린 채 손에는 아직 젖병이 쥐어져 있었다. 우유는 이미 식었다. 나는 젖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일어나 서연아를 바라보았다. 연아야, 정말 그럴 생각이야? 그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하오는 너랑 상관없어. 친자 확인서에 까맣고 희게 다 나와 있어. 볼래? 내가 읽어줄까? 그녀는 그러면서 봉투에서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내 앞에 내던졌다. 나는 슬쩍 훑어보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감정 결과 임수호와 서의 아들 간의 생물학적 부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 더 이상 할 말 없다. 내가 말했다. 나는 그 몽블랑 만년필을 들어 이혼 서류의 마지막 장, 남편 서명란에 내 이름을 썼다. 임수호. 단 2글자. 그것을 쓰는데 무려 10초가 걸렸다. 손이 떨렸기 때문이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듯한
얼음판에 금이 가는 것처럼 중심에서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느낌. 서명을 마치는 순간 내 눈앞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아주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아주 긴 회의 테이블. 양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다. 한 목소리가 말하고 있었다. 회장님, 이 안건 어떻게? 장면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눈앞에 서연아는 이혼 서류를 이리저리 확인하며 내가 서명한 것을 확인하고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짐 싸서 나가. 1시간 줄게. 가져가면 안 될 물건은 가져가지 마. 연아야, 하오랑 작별 인사만 해도 될까? 안 돼, 서연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애가 너한테 더 이상 정을 붙이게 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앞으로 너 못 볼 거야. 계란이 2층에서 머리를 내밀며 한마디 보탰다. 임수호, 내 누더기 옷들은 뒷문에 다 싸놨어. 정문으로 나가지 마, 이웃들이 봐서 창피하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뒷문으로 걸어갔다. 거실의 전신 거울을 지나칠 때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38살, 머리칼엔 흰색이 섞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으며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보였다. 빛바랜 티셔츠, 보풀난 트레이닝 바지, 발에는 마트에서 싸구려로 1,800원 주고 산 슬리퍼. 볼품없었다. 정말 볼품없었다. 10년 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다. 10년 전에 나는 맞춤 양복을 입고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세계 한정판 스포츠카를 몰았다. 하지만 나는 잊어버렸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뒷문 밖계단 위에는 까만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내 옷들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송명철, 내 처남이었다. 그는 28살로 나보다 10살 어리다. 내가 다니는 그 작은 회사에서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다. 그 회사는 서연아가 내 결혼 전 재산으로 설립한 것으로 법인 명의는 그녀의 이름이었지만 자본은 내 것이었다.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지는 않지만 서연아는 그것이 내 집안이 남긴 유산이라고 말했다. 그녀 말이 맞았다. 다만 그녀는 몰랐을 뿐이다. 그 집안이 얼마나 큰지를. 형부, 아냐, 전에 형부야. 송명철은 담배를 입에 물고 문지방에 기대어 나를 빤히 보며 희죽거렸다. 벌써 가. 더 안 놀고. 우리 엄마가 홍삼차 끓였는데 한 잔 줄까? 나는 무시하고 비닐봉지를 들고 가려 했다. 에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그가 따라오며 손을 내밀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예전에 회사에서 내가 서명했던 그 서류들 말인데 우리 누나가 내가 각서를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그 결정들이 다 내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회사랑은 상관없다는 각서 말이야. 알지? 최근에 세무조사가 엄격해져서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서류? 작년에 내가 서명했던 그거 있잖아. 투자계약서, 주식 양도 증서, 그리고 뭐더라. 아무튼 꽤 많아. 누나 말이 다 내가 처리한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더라.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작년 일은 많이 기억나지 않았다. 사고 이후로 기억력이 계속 좋지 않았는데 서연아는 자주 서류에 서명하라고 가져왔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서류라면서.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가 내 아내라고 생각했고 그녀가 나를 위해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서류들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 내가 말했다. 변호사, 송명철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크게 웃어댔다. 내가 변호사를 부를 돈이 있어? 임수호, 나 좀 봐라. 너 주머니를 다 털어봐야만 원이나 될까? 변호사라니. 죽겠다.
그는 웃음을 그치고 담배꽁초를 내 발치에 던졌다. 어서 꺼져. 여기서 눈에 거슬리지 마. 우리 누나 말이 오늘 밤에 조형이 밥 먹으러 온대. 너는 그가 오기 전에 사라져야 해. 나는 발치에서 아직 연기를 뿜는 담배꽁초를 보고는 허리를 굽혀 집어들고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송명철이 또 웃었다. 꽤 교양 있네. 아쉽지만 교양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해? 아내는 도망가고 아이는 내 자식도 아니고 돈도 없고 살 곳조차 없어. 내가 너라면 그냥 빌딩에서 뛰어내릴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비닐봉지를 들고 마트 슬리퍼를 끌며 빌라 단지 길을 따라 밖으로 걸어나갔다. 뒤에서는 송명철의 웃음소리와 집안에서 서연아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매우 커서 벽 너머로도 선명하게 들렸다. 우성아, 그가 서명했어. 응, 오늘 받았어. 내가 말했지. 그런 무능력한 놈은 쫓아내는 게 순식간이야. 응, 내일 바로 수속 밟을게. 너는 그 900억 준비하고 있어. 당연히 진짜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그래. 저녁에 보자. 사랑해. 나는 세 채의 빌라를 지나쳤다. 네 번째 빌라 앞에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컬리난이 한 대 서 있었다. 번호판은 8888번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그런데 그 운전사가 갑자기 문을 열고 빠른 걸음으로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검은색 제복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머리는 빗질하여 단정하게 넘겼다. 회장님. 그가 허리를 숙이며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콩알 같은 빗방울이 내 얼굴을, 그 까만 비닐봉지를, 마트 슬리퍼를 후드려 쳤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내 머릿속에 그 금을 조금 더 벌려놓았다. 당신은 누구요? 내가 물었다. 운전사가 몸을 일으켜 주머니에서 검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내게 건넸다. 명함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직함만 인쇄되어 있었다. 임수호, 천억그룹 회장. 나는 그 명함을 응시했다. 빗물이 그 위를 적셔 잉크가 약간 번졌다. 하지만 나는 그 글자를 또렷이 읽을 수 있었다. 천억그룹 회장. 머릿속의 금이 드디어 완전히 갈라졌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하늘을 뒤덮을 듯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듯이. 3년 전 그 교통사고, 내가 운전하다 나무를 받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내 브레이크 패드에 손을 댄 것이었다. 그 차량 잔해 속에서 경찰은 내 것이 아닌 지문 한 점을 발견했다. 그 지문이 주인 이름은 서연아였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다. 나는 롤스로이스 열린 차문 옆에 서 있었다. 빗물이 내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빛바랜 티셔츠 안으로 흘러내렸다. 까만 비닐봉지는 땅에 버려졌고 몇 벌의 낡은 옷이 봉지 입구로 삐져나와 빗물에 불어 있었다. 회장님, 차에 타십시오. 운전사가 우산을 받쳐 나를 비로부터 가렸다. 나는 그 검은 명함을 바라보았다. 천억그룹. 이내의 글자가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내 머릿속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기억났다. 내 이름은 임수호. 38살, 22살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파산 직전에 임시 그룹을 물려받았다. 16년에 걸쳐 부동산, 금융, 테크놀로지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 제국으로 키워냈다. 시가총액은 약 65조 원, 직원 수는 8만 6천 명. 3년 전 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한 달 전 나는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서연아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서씨 그룹의 딸이라 말했고 나를 오랫동안 존경해 왔다고 했다.
나는 그때 일에 바빠 여자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녀는 매우 집요했다. 석 달 연속으로 내가 참석하는 모든 자리에 나타났다. 그 후 그녀는 내 여자 친구가 되었다. 또 그 후 그녀는 임신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가 났다. 사고 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아가 내 침대 곁을 지키며 목이 터져라 울었다. 그녀가 3개월 동안 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내가 계속 가명으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실 이미 결혼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너는 임수호, 평범한 사람이야.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나는 믿었다. 그녀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져 뜨거웠기 때문이다. 회장님, 운전사가 다시 불렀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주기사.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주기사는 15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아직 임시그룹에서 작은 사업가였을 때부터 내 차를 몰았다. 그의 아들이 대학에 갈 때 내가 등록금을 냈고 그의 늙은 어머니 수술도 내가 소개해준 최고의 의사가 담당했다. 네, 회장님, 주 기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입니다. 우리가 회장님은 3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의 가죽 시트는 말끔했고 에어컨은 온풍을 내보내고 있었으며 센터 콘솔에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컵 뚜껑에는 설탕무, 프린무라고 적혀 있었다. 내 입맛이다. 나는 앉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의 빗소리가 차단되었다.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적응이 안 될 정도로 고요했다. 주기사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회장님, 본사로 갈까요? 잠깐, 내가 말했다. 먼저 말해줘.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 한마디를 꺼냈다. 회장님,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신 후 서연아가 회장님의 아내 자격으로 회사를 접수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사고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으며 자신이 모든 업무를 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서명한 위임장을 제시했고 변호사 입회, 공증까지 마친 모든 절차가 완비된 상태였습니다. 무슨 위임장? 회장님이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서명하신 겁니다. 그녀는 회장님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조사해보니 그달에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고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의사는 특정 약물을 장기 복용한 데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정 약물.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다. 서연아가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내게 가져다 주었다. 서재까지 가져와서 내가 다 마실 때까지 지켜보다가 갔다. 그녀는 그것이 숙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내가 자주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그녀가 또 무얼 했는데 내가 물었다. 주 기사의 목소리가 다소 긴장되었다. 그녀는 취임 첫 주에 재무이사를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회사 자산을 대량으로 매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회장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원로 간부들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무엇을 팔았는데? 3곳의 핵심 부지, 2개의 건설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임시 빌딩입니다. 임시 빌딩. 그것은 나의 아버지가 친히 기초를 다진 건물이었다. 68층짜리 도심의 랜드마크 건물. 건물 꼭대기에는 임시라는 2글자가 새겨져 있다. 누구한테 팔았어? 우페이 부동산이라는 회사입니다. 대표자는 조우성입니다. 조우성. 그 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서연아가 3년 동안 키워온 정부. 그녀에게
900억 위자료를 준 부자. 그 900억은 결국 내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었다. 얼마에 팔았는데? 시세는 최소 540억 원입니다. 조우성이 216억 원을 제시했고 서연아가 서명하여 동의했습니다. 216에 540억 원어치 자산을 사들인 셈이다. 324억 원의 차액이 이렇게 그녀와 그녀의 애인이 삼킨 것이다. 계속해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많습니다. 주 기사가 말했다. 회장님이 결혼 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주식, 부동산, 미술품 컬렉션 등 거의 모든 것을 그녀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옮겼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옮긴 것도 있고 조우성 명의로 옮긴 것도 있으며 그녀의 어머니 왕계란과 남동생 송명철 명의로 옮긴 것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회장님, 2, 3년 동안 서연아는 회장님께서 적어도 3,600억 원을 빼앗아갔습니다. 3,600억 원.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무수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서연아가 매달 90만 원의 생활비를 내게 주며 이것이 자기가 고생해서 번 돈이니 아껴 쓰라고 말하는 장면. 계란이 매일 내 귀에 무능력한 놈이라고 중얼거리며 자기 딸이 걷어주지 않았으면 벌써 거리에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말하는 장면. 명철이 회사에서 내 앞에서 직원을 꾸짖으며 이 회사는 자기네 서씨 집안 것이지 대릴 사위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장면. 하오.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다. 친자 확인은 서연아가 자발적으로 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서. 자신은 절대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하오는 100% 내 친자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녀가 내민 그 확인서에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머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그 보고서를 보고 가슴만 아팠다. 지금 생각하면 그 보고서도 가짜였다. 그녀는 애초에 친자 확인을 할 필요조차 없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는 빗속을 달렸고 창밖의 도시는 불빛으로 환했다. 나는 그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광고판들, 길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는 내 사업이 있고 내 직원들이 있으며 내 이름이 가장 높은 빌딩에 새겨져 있다. 하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마치 거지처럼 살아왔다. 주기사. 네, 회장님. 회사는 지금 얼마나 남았어? 주기사가 오랫동안 침묵했다.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연아는 2, 3년 동안 팔 수 있는 건 거의 다 팔고 옮길 수 있는 건 다 옮겼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쌓아 올리신 기반은 지금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런데 그녀가 손대지 못한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회장님이 18살 때 아버님께서 회장님 명의로 설립하신 가족 신탁펀드입니다. 그 펀드의 조항은 특수해서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위임장이나 권한 위임 서류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서연아가 이 돈을 빼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3,600억 원입니다. 3,600억 원. 나는 눈을 떴다. 본사로 돌아가자 내가 말했다. 주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롤스로이스는 빗속에서 가속하며 도시 중심부의 불빛을 향해 달려나갔다. 40분 후 차는 한 오피스 빌딩 앞에 멈췄다. 여기는 임시 빌딩이 아니었다. 임시 빌딩은 이미 서연아에게 팔린 지 오래였다. 이곳은 천억그룹이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 있는 도시외곽의 근교에 가까운 20층짜리 작은 빌딩이었다. 주기사는 서연아가 임대료가 싸다는 이유로 본사를 이곳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빌딩 앞에 섰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거셌고 내 몸을 부는 대로 떨게 만들었다. 나는 흠뻑 젖은 티셔츠와 보풀난 트레이닝 바지, 마트 슬리퍼 차림으로 양복을 입고 우산을 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어느 틈에 모여든 것일까? 까마득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맨 앞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짙은 회색 양복을 입고 흰머리가 섞였으며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방언. 내 변호사로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내 아버지 생전에도 그가 법률 고문을 맡고 있었다. 회장님, 방언이 내 앞으로 다가오며 목소리를 약간 메었다. 마침내 돌아오셨군요. 그 뒤에는 수십 명의 남녀가 서 있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들이 몇몇 보였다. 모두 내 아버지께서 남기신 원로 간부들로 서연화에게 농락당하고 쫓겨나고 문 밖으로 내쳐진 늙은이들이었다. 방언이 서류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 내게 건넸다. 회장님, 이것은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신 이후로 저희가 수집한 모든 증거물입니다. 서연아가 위임장을 위조한 것에 대한 감정서, 그녀가 회장님 명의 재산을 옮긴 은행 거래 명세서, 그녀와 조우성이 공모하여 회사 자산을 횡령한 통화 녹취,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사고 3개월 전에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지입니다. 결과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데 내가 물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장기 복용하여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가 나타남. 의사가 결과지에 한 줄 첨언했습니다. 환자는 아내가 매일 밤 취침 전 음료를 준비한다고 진술함. 섭취 중지를 권고함. 벤조디아제핀, 수면제, 장기 복용 시 인지 기능장애, 기억 손상을 일으킨다. 서연아가 매일 밤 내게 가져다 주던 따뜻한 우유 속에 넣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잘 자기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바보로 자기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방언 변호사님. 네. 조우성 쪽은 알아봤어? 방언의 표정이 변했다. 알아봤습니다. 조우성은 전혀 부호가 아니었습니다. 그 명의의 회사들은 모두 빈 껍데기였고 모든 자산은 빚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3년 동안 써온 모든 돈은 서연화에게 사준 명품이나 그 빌라, 그 페라리까지도 모두 회장님의 자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서연화에게 주겠다고 한 900억 위자료는 가짜입니다. 방언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 수표는 위조품이었고 조우성의 계좌에는 9천만 원조차 없었습니다. 그 900억은 그와 서연아가 회장님은 속여 이혼시키려고 지어낸 헛개비였습니다. 900억은 가짜였다. 이혼은 진짜였다. 서연아는 한푼없는 사기꾼을 위해 나라는 시가 수천억 원의 남편을 내쫓은 것이다. 나는 바람 속에 서서 그 봉투를 손에 쥐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분노보다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어두운 무언가였다. 방언 변호사님. 네, 회장님. 사람들을 모두 소집해. 내일 아침 8시에 회의할 거야. 알겠습니다. 나는 롤스로이스를 향해 걸어갔다. 차문에 다다랐을 때 잠시 멈추었다. 주기사. 네, 회장님. 아까 그 빌라, 주소는 적어뒀지? 네. 내일 오후에 사람 보내서 집을 수거해. 알겠습니다. 나는 차에 타고 문을 닫았다. 창밖의 도시는 빗속에서 흐릿한 빛의 띠로 보였다. 나는 내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다. 빛바랜 티셔츠, 보풀난 트레이닝 바지, 1,800원짜리 마트 슬리퍼. 나는 웃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차갑게 웃었다. 서연아는 내 돈으로 애인을 키우는 줄 안다.
조우성은 내 밥을 먹고 내 아내를 빼앗는 줄 안다. 계란은 내 집에 살면서 나를 무능력자라고 욕하는 줄 안다. 명철은 내 회사에서 꿀 빠는 게 당연한 줄 안다. 그들은 모두 임수호가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무능력자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잊었다. 이 무능력자가 한때는 사업 제국의 왕이었다는 것을. 회의실의 불빛은 매우 밝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나는 긴 테이블의 상석에 앉았다. 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흰 벽이었다. 예전에는 여기에 한 폭의 글씨가 걸려 있었다. 내 아버지가 직접 쓴 것이었다. 임시 100년. 그 글씨는 지금 서연아의 어머니 계란의 침실에 걸려 있다는 것을 방원이 알려주었다. 회의 테이블 양옆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왼쪽은 방원과 그의 변호사팀, 총 7명이었다. 각자 앞에는 반 인체 높이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오른쪽은 천억그룹에 겨우 남은 핵심 간부들이었다. 모두 내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원로들로 서연아에게 쫓겨난 후 방원이 몰래 다시 불러들인 이들이었다. 주기사는 문 입구에 서 있었다. 마치 조각상처럼. 시작하자 내가 말했다. 방원이 일어나 프로젝터를 켰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서연아. 샤넬 수트를 입고 임시 빌딩 로비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다. 사진은 3개월 전에 찍은 것으로 그녀는 그날 막 360여 원 규모의 자산 이전을 완료한 상태였고 양수인은 조우성 명의의 K맨 제도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였다. 회장님, 2, 3년 동안 서연아는 모두 47건의 중대 자산 이전을 수행했습니다. 방원의 목소리는 매우 평범했고 평범한 사업 보고서를 읽는 듯했지만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가락 관절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총액은 4,266억 원입니다. 그중 그녀 개인 명의로 직접 옮긴 것이 1,836억 원, 조우성 명의로 옮긴 것이 1,602억 원, 나머지 828억 원은 각각 왕계란, 송명철 및 다른 7개의 연관 계좌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레이저 포인터를 누르자 스크린의 사진이 표로 바뀌었다. 빼곡한 숫자들. 나는 훑어보았다. 임시 빌딩, 시세 540억 원, 216억 원의 우페이 부동산 매각. 강변 부지, 시세 324억 원, 90억 원의 우페이 부동산 매각. 테크노파크 프로젝트, 시세 810억 원, 342억 원의 우페이 부동산 매각. 개인 소장 서화 37점, 감정가 144억 원, 36억 원의 페이이 문화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매각. 모든 거래에는 서연아의 자필 서명과 회장님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습니다. 방원이 서류 더미에서 한 통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다. 이것이 그 위임장 중 하나입니다. 회장님의 서명과 지문이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류를 건넸다. 나는 내려다보았다. 서명은 내 필체였고 지문도 내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위임장들은 모두 회장님이 약물을 복용하시던 시기에 서명되었습니다. 방원이 말했다. 회장님의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지와 이후 병원에서 입수한 진료 기록에 따르면 사고 3개월 전 회장님의 체내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농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는 판단력 저하, 단기 기억 상실, 암시나 조작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 등이 포함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방원이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은 그 당시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임장들은 법적으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매우 조용했다. 모두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위임장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방원 변호사님, 이 자산들을 되찾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정상적인 소송 절차를 밟으면 최소 2년입니다. 방원이 말했다. 그러나 서연아에게 형사범죄의 혐의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소송에 민사소송을 부대시켜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방언이 다른 서류를 펼쳤다. 첫째, 사기죄. 그녀는 회장님과의 혼인 관계를 허위로 꾸미고 회장님이 기억을 잃은 동안 아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둘째, 업무상 횡령죄. 회장님께서 위임하신 관리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회사 자산을 옮겼습니다. 셋째, 중혼죄. 회장님과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조우성과 부부로 가장하여 3년간 동거했습니다. 넷째, 상해죄. 장기간 회장님의 음료수에 약물을 투여하여 회장님의 신체와 인지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 다섯째, 가장 심각한 것인데 살인 미수죄입니다. 3년 전 그 교통사고, 브레이크 시스템의 파손 흔적에 대해 저희는 새로운 증거를 찾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무슨 증거인데? 내가 물었다. 방언은 파일에서 투명한 증거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회장님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에서 채취한 잔여물입니다. 3년 전 경찰 보고서에는 브레이크 고장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저희 전문가가 재감정한 결과 이 금속 조각은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목적은 브레이크 호스를 서서히 마모시켜 최종적으로 완전히 브레이크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파괴 공작은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문은 완전한 지문은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속 조각의 표면에서 미량의 핸드크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방언이 서류를 살폈다. 서연아가 사용하는 핸드크림은 라메르의 한정판으로 성분이 매우 특수합니다. 이 핸드크림은 그녀가 지난 4년 동안 계속 사용해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또 한 장면이 스쳤다. 3년 전 그 빗속의 밤, 나는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었다. 차는 본선을 이탈하여 가로수에 충돌했다. 에어백이 터질 때 거대한 소리가 들렸고 그 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깨어났을 때 서연아가 침대 곁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거의 죽을 뻔했다. 너무 무서웠다고. 앞으로는 운전하지 말고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자기가 있으니까. 그 눈물, 그 포옹, 그 다정한 속삭임, 모든 것이 연기였다. 회장님, 방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보냈다. 나는 눈을 떴다. 계속해. 방언이 고개를 끄덕이며 레이저 포인터를 눌렀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다. 조우성, 32살, 온화해 보이는 외모의 금태 안경을 쓰고 맞춤 양복을 입은 채 요트 위에 서 있다. 사진은 매우 선명해서 그의 손목시계 브랜드까지 정확히 보인다. 파텍 필립, 내가 분실한 그 시계와 같은 모델이다. 조우성, 32살, 본명은 조대용. 장수성 어느 현의 시골 출신. 전문대 졸업 후 부동산 중개, 중고차 판매, 결혼 사기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4년 전 한 비즈니스 파티에서 서연아를 만난 후 급속도로 애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방언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조우성 명의의 회사들은 모두 빈 껍데기이고 모든 자산은 빚입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어떤 합법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모든 지출은 서연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연아의 돈은 모두 회장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합쳐서 회장님으로부터 4,266억 원을 빼앗아갔습니다. 방언이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놓고 나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 돈은 대부분 이미 낭비되어 없어졌습니다. 서연아는 국내외에 17곳의 부동산을 구매했고 총액은 900억 원이 넘습니다. 조우성은 고급 차량 6대,
요트 2척, 전용기 1대를 샀습니다. 왕계란과 송명철도 각각 수십억 원의 현금이나 자산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말했다. 돈은 되찾을 수 없다는 뜻이군. 방언이 수초간 침묵했다. 대부분은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있습니다. 회의실 안은 매우 조용했다. 나는 스크린에 비친 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서연화의 웃는 얼굴, 조우성의 요트, 계란의 별장, 명철의 페라리. 이 모든 것들은 내 돈으로 산 것들이다. 이 웃는 얼굴들은 모두 나를 딛고 일어서서 짓는 것이다. 방원 변호사님. 네. 증거물을 모두 정리해서 소송 준비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조우성이 서연화에게 900억 위자료를 준다고 했다지? 방원이 잠시 멈칫했다. 그 900억은 가짜입니다.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화는 몰라. 그녀는 그 900억이 진짜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급하게 나에게 이혼을 강요한 거야. 그녀는 지금쯤 그 수표가 가짜라는 걸 알아차렸을 거고, 조우성도 이미 달아났을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우성은 멀리 도망가지 못해. 돈도, 여권도, 갈 곳도 없어. 그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길은 서연화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서연화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벗기는데 도움 줄 사람이지. 말씀하시는 뜻은? 소문을 내. 천억그룹은 서연화의 형사 책임은 묻지 않고 민사 배상만을 청구할 거라고. 또 조우성이 공동 피의자가 되어 증언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가 살기를 하나 남겨주겠다고. 방원의 눈이 빛났다. 개싸움을 붙이자는 겁니까? 맞아, 내가 말했다. 개들이 서로 물어뜯게 해. 회의가 끝나고 방원이 나를 따라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길고 불빛은 새하였다. 회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원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가족 신탁펀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돈은 서연화가 손댈 수 없지만 한 가지 일은 저질렀습니다. 방원의 표정이 매우 어두웠다. 그녀는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께서 생전의 모든 유산을 자신에게 남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은 공증소에서 기각되었지만 그녀는 줄곧 사본을 들고 다니며 임씨 집안의 돈은 이제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는데? 그녀는 회장님 아버님께서 사실 회장님은 줄곧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망나니 자식이라 임씨 집안의 사업이 회장님 손에 망할 거라면서요. 그녀는 이 말을 언론에 여러 번 했고 지금은 바깥 사람들도 많이 믿고 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네, 그녀는 계속 그런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방원을 바라보았다. 방원 변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임종 전에 내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방원이 고개를 저었다. 아들이여, 임씨 집안의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아버지의 말씀이셨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3년 동안 잃어버렸다. 이제 되찾을 때다. 방원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오피스 빌딩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주 기사가 차를 정문 앞에 대고 있었고 내가 나오자 곧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타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수호야, 살려줘. 서연화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우성이가 도망갔어. 그 900억은 가짜였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수호야, 제발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차에 탔다. 주기사, 법원으로 가. 지금요? 지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시트에 몸을 기대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서연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녀가 3번 걸었다. 3번 다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가 문자를 보내왔다. 수호야, 나 임신했어. 내 아이야. 나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웃음은 아니었다. 웃음보다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임신했다. 내 아이. 3년 전 그녀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믿었다. 4년 전 그녀가 서씨 그룹의 딸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믿었다. 5년 전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 또한 믿었다. 나는 5년 내내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 대가는 3년간의 독약과 한 번의 교통사고와 내 아이가 아닌 한 명의 아이였다. 나는 그 문자를 삭제했다. 회장님, 주 기사가 룸미러로 나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나는 눈을 감았다. 그저 용서할 가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을 뿐이야. 서연아는 토요일 밤에 그 수표가 가짜임을 알아챘다. 그날 그녀는 조우성과 도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며 이혼 성공을 축하하기로 했다. 그녀는 2시간 일찍 도착했고 새로 산 디올 오트쿠티르 드레스를 입고 까르띠에 팬더 목걸이를 차고 온몸에 보석을 번지르르하게 차렸다. 걸어다니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레스토랑 웨이터는 그녀가 단골임을 알고 정중하게 창가 자리로 안내했고 샴페인 한 병을 서비스로 주었다. 서연아의 기분은 매우 좋았다. 그녀는 조우성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 900억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혼 수속은 금요일 오후에 끝났다. 관공서 직원은 그녀가 잘난 척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수호가 서명할 때는 매우 평온했다. 죽은 물처럼 잠잠했다. 그녀는 그의 그 못난 꼴을 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쾌함을 느꼈다. 이 무능력자가 드디어 자기 인생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이미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900억이 입금되면 우성에게 360억을 주어 회사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자신은 540억을 남길 것이다. 새 빌라를 살 것이다. 지금 것보다 더 크게 프랑스 궁전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그리고 요트도 한 척 살 것이다. 앞으로 매년 여름은 지중해에서 휴가를 보낼 것이다. 그녀는 이미 인터넷으로 요트 모델까지 찾아보고 있었다. 아지무토 그란데 27메트리 4억 6천만 원, 900억의 아주 작은 끝자락이다. 서연아 씨, 전화 왔습니다. 샴페인을 가져오던 웨이터가 그녀에게 알렸다. 서연아는 발신자 표시를 보았다. 조우성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꿀에 절인 듯 달콤했다. 우성아, 벌써 왔어? 나 레스토랑 와서 돔 페리뇽 틀었어. 내가 좋아하는 빈티지야. 전화 너머로 2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우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와는 좀 달랐고 다소 긴박하고 조급한 기색이었다. 연화야, 나 할 말이 있어. 당황하지 마. 무슨 말인데? 그 수표 말이야. 문제가 좀 생겼어. 서연화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다. 무슨 문제? 은행에서 말하는데 그 수표가 가짜래. 레스토랑에서는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고 웨이터는 여전히 샴페인을 따랐으며 거품은 잔 속에서 부글부글 솟아올랐다. 그러나 서연화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우성의 그 한마디만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어 메아리칠 뿐이었다. 가짜. 수표가 가짜. 900억이 가짜.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다. 아까의 달콤함은 온데간데없고
유리 표면을 긁는 듯한 날카롭고 가느다란 목소리가 되었다. 연화야, 들어봐. 나도 방금 알았어. 그 돈은 원래 입금될 예정이었는데 은행 측에서 수표배서에 문제가 있다고 재심사가 필요하다더라고. 일단 진정해. 내 쪽에서 알아볼게. 조우성, 서연아가 글을 끊으며 목소리를 차갑게 가라앉혔다. 솔직히 말해봐. 너한테 그 900억이 있기는 한 거야. 없어? 전화 너머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더 길었다. 연화야, 우리 4년 동안 함께 했잖아. 나를 믿어야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서연아가 전화기를 쥔 손을 떨며 말했다. 너한테 900억이 있냐? 없냐? 우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공항이거나 기차역 같았다. 누군가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하고 소리치고 영명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리고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도 났다. 우성, 우성, 어디야? 연화야, 나 끊는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연락할게. 조우성, 끊지 마. 전화가 끊겼다. 서연아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통화 종료. 통화 시간 1분 28초. 다시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다시 걸었다. 역시 꺼져 있었다. 그녀는 23번을 걸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서 화장실까지, 화장실에서 주차장까지, 주차장에서 차까지. 그때마다 차가운 기계음이 돌아왔다. 거신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서연아는 자신의 포르쉐 카이엔에 앉아 있었다. 차는 레스토랑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사방은 텅 비어 있었으며 머리 위에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우성이 회사 자금이 돌아가기 어려우니 900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성이 이혼하면 그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성이 수호가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말했다. 우성이 그 수표는 절대 문제없다고 말했다. 우성이 말했다. 우성이 말했다. 우성이 말했다. 전부 우성이 한 말뿐이었다. 그녀는 문득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지난달 우성이랑 몰디브에 갔을 때 수상 방갈로 베란다에서 우성이 전화를 받으며 살짝 비밀스러운 곳으로 걸어가던 일이었다.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가 전화할 때 표정이 매우 긴장되어 있었고 누군가에게 무슨 설명을 하는 듯했다. 사모님, 누군가가 차창을 두드렸다. 서연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제복을 입은 지하 주차장 관리인이 서 있었다. 여기는 하역 구역입니다. 차를 세우실 수 없습니다. 서연아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우성의 회사로 차를 몰았다. 그 빌딩은 CBD 핵심 지역에 있었고 빌딩 전체를 우성이 임대했다고 했다. 우페이 부동산의 본사였다. 서연아는 매달 우성 대신 36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수호의 계좌에서 인출해서 말이다. 그녀가 빌딩에 도착했을 때 입구는 잠겨 있었다. 유리문 안을 들여다보니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사무실 책상, 의자, 컴퓨터는 모두 사라지고 바닥에는 종이 조각과 쓰레기만 몇 개 떨어져 있었다. 프런트 벽에 걸려있던 우페이 부동산 네 글자는 아직 있었지만 마지막 산 자가 기울어져 있었고 누군가가 부딪혀서 삐뚤어진 듯했다. 서연아는 문 밖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옆집은 편의점이었다. 점원이 얼굴을 내밀어 그녀를 보고 말했다. 조 대표 찾는 거야? 그만둬. 오늘 오후에 이삿짐 센터가 와서 물건을 다 옮겨갔어. 조 대표 전화도 안 받고 우리 가게 물건값 54만 원도 아직 못 받았어. 서연아는 아무 말 없이 발길을 돌렸다. 그녀는 우성의 아파트로 갔다.
그 아파트는 동쪽 끝에 고급 주택가에 있었고 300제곱미터짜리 매종넷이었으며 월세 900만 원도 서연아가 내고 있었다. 그녀는 열쇠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방 안은 칠흑 같았다. 불이 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빛을 비추니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실도 텅 비어 있었다. 옷방도 텅 비어 있었다. 우성의 옷, 구두, 시계, 여행 가방 모두 사라졌다. 부엌에 그녀가 180만 원이나 주고 산 독일제 칼 세트조차 보이지 않았다. 서연아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 손전등을 벽 여기저기에 비추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우성과 그녀의 투샷이었고 두 사람은 에펠탑 아래서 포옹하며 웃고 있었다. 작년 그녀의 생일에 우성이 데려간 곳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곳에서 생일을 축하하겠다고 말했었다. 그 사진은 아직 벽에 걸려 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은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다. 은행에서 보낸 것이었다. 서연아 고객님, 귀하의 8808번호 계좌에서 오늘 19시 32분에 대출금이 자동 인출되었습니다. 금액은 9천만 원입니다. 현재 잔액은 마이너스 4,212만 원입니다. 문의사항은 당사 콜센터로 연락해 주십시오. 서연아는 그 문자를 응시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그녀의 계좌는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 4,212만 원의 빚이 생긴 것이었다. 말도 안 된다. 지난달에 확인했을 때는 계좌에 5억 4천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다. 그녀가 수호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옮긴 돈이었고 새빌라 계약금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모바일 뱅킹에 로그인했다. 화면에 튀어나온 숫자가 그녀의 눈앞을 캄캄하게 만들었다. 계좌 잔액 마이너스 4,212만 원. 거래 내역을 보니 오늘 오후 9천만 원의 대출금이 자동 인출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난달에 그녀가 신청한 신용대출이었다. 생각났다. 그 대출은 우성이 부탁해서 받은 것이었다. 잠시 자금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다음 주면 갚겠다고 했다. 그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서명했다. 이것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래 기록을 계속 훑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조급해졌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의 계좌에서는 10여 건이 고액 이체가 있었고 합계 금액은 약 3,600만 원에 달했다. 이체받는 사람은 각각 달랐다. XX 무역회사이기도 하고 XX 테크놀로지이기도 하며 개인 계좌이기도 했다. 그 당시 그녀는 이것들이 모두 우성이 해주는 재테크 투자라고 생각했다. 우성은 이 돈이 계좌에 잠자고 있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이 낫고 수익이 은행 금리보다 훨씬 낫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돈들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단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 돈들은 모두 우성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던 것이다. 서연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텅 빈 거실에는 그녀 자신의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문득 수호가 생각났다. 매일 무능력자라고 욕하고 한 달에 90만 원의 생활비만 주며 갈아입을 옷조차 못 챙겨주었던 그 호구 남자. 그녀가 지금 가진 모든 것은 그 호구 남자에게서 빼앗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많이 원했다. 그래서 우성의 말에 따라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고 돈을 한 번에 한 번씩 보냈다. 지금은 모두 사라졌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서연아는 텅 빈 아파트에서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차를 타고 빌라로 돌아왔다. 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그녀는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 계란이었다. 연아야, 언제 오니? 엄마가 연아죽 쑤어놨어. 서연아는 말이 없었다. 연아야,
왜 그래? 엄마, 서연아의 목소리는 매우 신 목소리였다. 우성이 도망갔어. 전화 너머로 3초의 침묵이 흘렀다. 도망갔다. 어디로? 몰라. 그가 졌다는 900억 수표는 가짜였어. 그는 내 돈도 다 빼돌렸어. 지금 내 계좌는 은행에 4,212만 원 빚지고 있어. 뭐? 계란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8배는 높아졌다. 뭐라고? 그럼 내 돈은? 예전에 나를 위해 재테크 해주겠다고 했던 1,800만 원은 어떻게 된 거야? 서연아는 눈을 감았다. 우성은 계란의 재테크도 맡고 있었다. 그녀의 노후 자금을 모두 가져가서 한 달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더해 2,16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엄마, 우리 속은 것 같아. 속았다고? 누구한테? 우성이한테? 걔는 내 남자친구 아니야. 너랑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았니? 수백억 원 재력가라며? 그가. 엄마, 서연아가 소리쳤다. 그만해. 전화 양쪽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 계란이 말했다. 그럼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수호는 이미 쫓아냈고 우성은 도망갔고 너는 38난데 애까지 데리고 은행 빚까지 지고 어쩔 거냐? 서연아는 알지 못했다. 정말로 알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어떡하지라는 세 글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모든 돈은 자신의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우성이 도망가고 돈은 사라지고 수호는 떠났다. 남은 것은 빌라 한 채, 차 한 대, 그리고 갚지 못한 대출 더미뿐이었다. 아니다. 빌라.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을까? 서연아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빌라는 수호가 샀지만 등기부등본은 두 사람의 공동 명의였다. 그녀가 당시에 자신의 이름도 넣으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수호는 반대하지 않고 흔쾌히 서명했다. 그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은 그의 아내이니 이름을 넣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수호는 이미 그녀와 이혼했다. 그 빌라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혼 서류에는 수호가 모든 부부 공동 재산을 포기하고 빈털터리로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서류에 한 조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상방은 XX로 소재 빌라 한 채가 여성 측에 귀속됨을 확인한다. 수호는 서명했다. 즉, 그 빌라는 이제 그녀의 소유였다. 서연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아직 빌라 한 채가 남아 있었다. 그 빌라의 시세는 최소 3억 6천만 원이었다. 팔면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꽤 남을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하려고 했다. 화면이 밝아지는 순간 그녀는 한 뉴스 알림을 보았다. 경제 채널의 속보였다. 아주 눈에 띄는 헤드라인이었다. 천억그룹, 3년 만에 의문의 회장 복귀, 사업 제국 재편하나. 서연아는 처음에 신경 쓰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슬쩍 밀어 알림을 지우려다가 그 뉴스에 첨부된 한 장의 사진 속 얼굴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 사진은 흐릿했다. 몰래 찍은 듯 차창 너머로 옆모습만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옆모습은 서연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그 얼굴을 보고 있다. 밥 먹을 때도 보고, TV 볼 때도 보고, 잘 때도 그 얼굴을 본다. 그 얼굴의 주인은 바로 오늘 아침 그녀가 마음속으로 무능력자라고 욕한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아의 손가락이 공중에 멈췄다. 그녀는 그 사진을 10초 동안 응시했다.
그리고 뉴스를 터치했다. 뉴스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다. 수백 자에 불과했다. 천억그룹은 3년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혼란에 빠졌으나 그 후 회장 부인이 대행하여 경영을 맡아왔다고 한다. 최근 회장의 건강이 회복되어 정식으로 회사에 복귀했으며 그룹을 재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뉴스에는 회장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단지 임씨라고만 쓰여 있었다. 임씨, 서연아의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 매트 위에 떨어졌다. 화면은 위를 향한 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 흐릿한 사진 속 옆모습과 그녀가 10년 동안 욕해온 그 무능력자는 같은 얼굴이었다. 서연아는 정신을 잃으며 이마를 핸들에 세게 부딪혔다.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다. 밤새 핸들에 엎드려 잔 탓에 목은 쇠판처럼 뻣뻣했고 이마에는 큰 멍이 들어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47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모두 계란과 명철에게서였다. 그녀는 전화를 다시 걸지 않았다. 휴대폰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창에 천억그룹이라고 입력했다. 검색 결과에 그녀의 몸은 떨렸다. 천억그룹은 1998년에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작은 부동산 회사였으나 20여 년의 발전을 거쳐 사업 분야는 부동산, 금융, 테크놀로지, 에너지 4대 분야를 아우르게 되었고 총 자산은 약 54조 원에 달한다. 그룹 창립자는 임원산. 3년 전 사망했으며 그의 외아들 임수호가 회장직을 물려받았다. 임수호, 천억그룹 회장. 서연아는 그 글자를 응시했다. 눈에 핏발이 가늘게 섰다. 그녀는 한 가지 세세한 부분이 떠올랐다. 3년 전 어느 비즈니스 파티에서 수호를 처음 만났을 때였다. 그날 그는 짙은 남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그녀가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시계를 차고 있었지만 직감적으로 그것이 한 채의 집값 서치라고 느꼈다. 그녀는 먼저 다가가 말을 걸었다. 자신은 서씨 그룹의 딸이라고 자칭했다. 수호는 그녀를 한번 흘낏 보고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다른 말은 없었다. 그녀는 승복할 수 없었다. 서연아는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남자는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호의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조사하다가 마침내 한 프라이빗 클럽의 회원 명부에서 그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3번의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고 또 다른 파티에서 우연히 그의 옆자리에 앉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어 그의 휴대폰 번호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다시 2달을 써서 그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만들었다. 다시 한 달을 써서 그녀는 임신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로웠고 너무 순조로워 현실 같지 않을 정도였다. 그날 밤이다. 그날 밤 그녀가 수호의 아파트에서 나와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다. 전화 상대는 자신을 방원이라고 소개했고 수호의 변호사인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방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매우 냉철했다. 그는 말했다. 수호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직계 가족은 없다. 만약 수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법률 규정에 따라 그의 유산은 배우자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그녀는 그의 여자친구이지 아직 배우자가 아니다. 방원은 말했다. 단지 친절한 충고일 뿐이라고. 서연아는 그 친절한 충고의 뜻을 이해했다. 그녀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3개월 후 수호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그는 기억을 잃었다. 서연아는 그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다른 작은 병원으로 옮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새로운 진료 기록으로 바꿨었다. 그녀가 말했다. 그의 이름은 임수호, 평범한 사람이고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그들은 부부이고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다고. 그는 계속 가명으로 살아서 신분증명서가 아무것도 없다고.
수호는 믿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아는 휴대폰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천억그룹의 본사로 가려고 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그 무능력자가 정말로 천억그룹의 회장인지 아닌지를. 차가 도심으로 들어서자 멀리 그 큰 빌딩이 보였다. 임시 빌딩. 68층 유리 커튼월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아는 이 빌딩을 기억하고 있었다. 석 달 전에 그녀가 방금 팔아버린 곳이었다. 우성의 우페이 부동산에 216억 원에 팔았다. 그런데 지금 빌딩 외벽에는 거대한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천억그룹 회장 임수호 씨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서연아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렸다. 빌딩 앞 광장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기자, 직원, 행인들 모두가 빌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무슨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이. 서연아는 인파를 헤치고 빌딩 입구로 걸어갔다. 제복을 입은 경비원 2명이 그녀를 막았다. 고객님, 신분증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서연아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임수호의 아내입니다. 두 경비원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중 한 명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임 회장님에게는 아내가 없습니다. 서연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나보고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빌딩은 내가 판 거야. 나한테 양도 계약서가 있다고.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법적인 문제가 있으시면 당사 법무부로 문의해 주십시오. 경비원은 손을 내밀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문 밖으로 가로막았다. 서연아는 빌딩 입구에 서서 오가는 인파에 밀리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풀처럼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 커튼을 넘어 이를 바라보았다. 68층의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서 있는 자세는 보였다. 허리가 쭉 펴져 있고 똑바로 서 있으며 마치 한 그루의 소나무 같았다. 그 남자는 그녀의 기억 속 수호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기억 속 수호는 항상 허리가 구부러져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눈빛은 피하고 있었다. 그녀가 욕할 때 그는 말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칠 때 그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녀가 이혼 서류를 얼굴에 던졌을 때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기억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매일 약을 먹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그를 무능력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약은 멈췄다. 기억은 돌아왔다. 그 무능력자는 천억 제국의 왕으로 돌아갔다. 서연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길가의 가로등 기둥을 붙잡고 천천히 웅크렸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명철이었다. 누나, 어디 있어? 명철의 목소리는 매우 컸고 울먹이고 있었다. 누나, 큰일 났어. 그들이 왔어. 엄마 집을 압류했어. 내 차도. 그들이 말하기를 그게 다 수호 거래. 누나, 들려? 그게 다 수호 거래래. 서연아는 휴대폰을 꽉 쥐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나, 듣고는 있는 거야. 조우성 그 나쁜 놈이 우리 돈을 다 갖고 도망갔어. 그런데 이제 수호가 와서 우리 집이며 차며 다 가져간다고. 누나, 우리 어떻게? 어떻게? 또 그 세 글자였다. 서연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일어나서 그 68층짜리 빌딩을 바라보았다. 유리 커튼월에는 도시의 하늘이 비쳤고 흰 구름이 한가로이 흘러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연아는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빌라로 돌아갈까?
그 빌라의 등기부등본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녀는 수호가 그 집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수호의 실력이라면 빌라 한 채를 되찾는 것은 법적 소송도 필요 없고 직접 강제 집행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었다. 회사로 갈까? 회사는 이미 사라졌다. 우성이 회사를 완전히 텅 비게 만들었고 나사 하나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 우성을 찾으러 갈까? 우성은 이미 도망갔는데 그녀가 어디로 찾으러 갈 수 있을까? 서연아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핸들에 엎드려 울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울었다. 목이 쉬고 눈이 부을 때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그녀를 쳐다볼 정도였다. 그러자 그녀는 한 목소리를 들었다. 서연아 씨. 서연아가 고개를 들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차창 밖에 서 있었다. 당신은요? 저는 방원 변호사님의 어시스턴트입니다.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방원 변호사님이 임 회장님께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화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해? 어디서? 언제? 지금요? 저기 저 빌딩 안에서요. 젊은 남자가 임시 빌딩이 아닌 옆에 있는 낮은 12층짜리 빌딩을 가리켰다. 서연아는 그 젊은 남자를 따라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긴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끝에는 검은색 나무문이 있었고 문에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회장실. 젊은 남자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게. 서연아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무실은 매우 넓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창밖으로는 도시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회색 맞춤 양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으며 손에는 만년필을 쥐고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임수호. 아니, 그녀가 알던 수호가 아니었다. 그녀가 알던 수호는 빛바랜 티셔츠에 보풀난 트레이닝 바지, 1,800원짜리 마트 슬리퍼를 신고 부엌에서 아이 분유를 타고 거실에서 장모에게 무능력자라고 욕먹고 빗속에서 까만 비닐봉지를 들고 빌라 단지 길을 걷고 있었다. 이수호는 가죽 회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뒤쪽 벽에는 임시 100년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다. 서연아는 문간에 서서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수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그녀의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증오가 아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무관심이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이. 아니, 낯선 사람을 보는 것보다 더 차가웠다. 낯선 사람을 볼 때는 적어도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있지만 수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그녀는 돌멩이, 낙엽, 먼지 한 알과 같아서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다는 듯이. 앉아 수호가 말했다. 단 한마디였다. 서연아는 그 검은색 가죽 소파에 앉았다. 소파는 매우 푹신했지만 그녀는 마치 못 위에 앉은 듯한 느낌이었다. 수호가 펜을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의 입술이 떨렸다. 많은 말을 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조우성에게 속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자신을 대하면 안 된다고, 자신이 그의 아내였다고, 둘 사이에 아직 감정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수호의 눈빛이 그녀에게 이 말들은 입만 아픈 짓이라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호야,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자신의 것 같지 않을 정도로 신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한 걸 알아. 조우성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내게 이혼을 강요하지 말았어야 했고 내 돈을 가져가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뭐, 수호의 말투는 매우 담담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돼. 서연화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10년 동안 너와 함께 했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나는 10년 동안 너와 함께 했다고. 너는 서연화, 수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녀 앞으로 걸어왔다. 서연화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물로 시야가 흐릿했지만 그녀는 그가 풍기는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수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아우라였다. 압박감, 차가움, 무저항. 내가 나와 10년 동안 함께했다고 수호가 말했다. 정말? 서연아가 잠시 멍했다. 내가 나와 함께한 시간은 기껏해야 5년이다. 처음 2년은 나를 속였고 나중 3년은 나를 해쳤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나에게 진심으로 대해준 적이 없다. 수호가 책상 위에서 파일 하나를 집어들고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 장씩 서연화 앞에 늘어놓았다. 첫 번째 사진, 서연화와 조우성이 몰디브 수상 방갈로 베란다에서 포옹하며 키스하고 있다. 두 번째 사진, 서연화와 조우성이 파리 에펠탑 아래서 포옹하고 있다. 세 번째 사진, 서연화와 조우성이 스위스 스키장 곤돌라 안에서 키스하고 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사진이 그녀와 우성의 것이었고 사진 촬영 시기는 각각 달랐으며 5년 전부터 3개월 전까지 걸쳐 있었다. 너는 나와 5년 동안 함께하면서 동시에 우성과도 5년 동안 함께했다. 수호가 말했다. 이 5년 동안 너는 나의 여자친구이자 아내이면서 그의 정부이기도 했다. 너는 그에게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눈독을 들인 거지. 서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내가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알아? 너는 아주 낮은 수준의 실수를 저질렀어. 수호가 파일에서 또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호텔 숙박 기록이었다. 5년 전 너는 싱가포르에 출장 간다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나갔다. 그러나 너의 출입국 기록을 보니 너는 중국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는 사냐에 가서 우성과 어떤 호텔에 묵었다. 그 호텔의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너와 우성의 신분증 번호가 둘 다 등록되어 버렸어. 서연화의 입술이 떨렸다. 그 호텔 기록을 나는 5년 전에 봤다. 수호가 말했다. 서연화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너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 그럼 왜 그 자리에서 들추지 않았을까? 수호가 대신 말하며 입꼬리를 살짝 움직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서연화의 입이 떡 벌어졌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나는 기록하고 있어. 내가 매일 내게 먹인 약, 분석 의뢰했어. 내가 위조한 위임장, 전문가 감정 의뢰했어. 내가 내 브레이크에 손댄 증거도 찾아냈어. 수호가 허리를 숙여 그녀의 얼굴에 다가갔다. 서연화, 내가 나를 3년 동안 속인 줄 알아? 사실은 내가 내 5년 동안의 연극을 지켜본 거야. 서연화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온몸이 차가워졌다. 그녀는 갑자기 깨달았다. 자신은 처음부터 졌다는 것을. 자신이 수호를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수호는 그녀가 꼬리를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자신이야말로 포위당하는 사냥감이었다는 것을. 자, 수호가 몸을 일으켜 책상 뒤로 돌아가서 그 파일을 슈레더에 집어넣었다. 슈레더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진과 기록들을 모두 잘게 갈아버렸다. 서연화는 그 파편들을 바라보며 왜 수호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증거들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수호가 말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가 서랍에서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조우성의 진술서다.
그가 어제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모두 자백했다. 내가 주동자다. 내가 모든 사기와 횡령을 계획했고 내가 그에게 내 브레이크에 손대라고 지시했다. 서연화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공동 피의자가 되어 증언하는 조건으로 살려달라고 했다. 수호가 USB 메모리를 거두었다. 검찰이 이미 입건했다. 내일 경찰이 너를 찾아갈 거야. 서연아는 소파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수호야, 제발, 부탁이야. 내가 부탁해도 소용없어. 수호가 책상 위에 버튼을 눌렀다. 경비원, 전송해라.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경비원이 들어와 좌우에서 서연아를 붙잡아 일으켰다. 수호야, 수호야,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내 아내야. 나는 하오의 엄마야. 너. 수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바닥까지 닿는 창문 앞으로 가서 창밖의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황금빛 햇살이 유리 커튼월에 쏟아져 내려 사무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아가 사무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작아지다 마지막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끊겼다. 사무실 안은 조용해졌다. 수호는 창가에 서서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8살,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으며 턱에는 푸르스름한 수염 자국이 보인다. 그러나 눈빛은 달라졌다. 더 이상 부엌에서 분유타는 그 무능력자가 아니었고 빗속을 까만 비닐봉지 들고 걷던 그 불쌍한 남자가 아니었으며 장모에게 10년 동안 욕먹어도 한마디도 못했던 그 호구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임수호다. 천억 그룹의 임수호. 임시 100년의 임수호. 그는 손을 내밀어 차가운 유리에 손을 얹었다. 유리에는 그의 얼굴과 창밖에 그가 직접 일으켜 세운 도시가 비쳐 있었다. 아버지, 그가 작게 속삭였다. 임시 집안의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재판은 월요일 오전 9시에 열렸다. 서연아가 법정에 호송되어 들어왔을 때 방청석은 만석이었다. 계란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밀랍처럼 노랗고 머리는 지저분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자주색 실크 잠옷은 온데간데없고 보풀난 회색 코트로 바뀌어 있었다. 명철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다. 사채업자들에게 맞은 것이다. 그는 5억 4천만 원 이상의 빚을 졌고 이자가 불어나서 거의 9억 원에 가까웠다. 빚 독촉하는 자들은 그가 서씨 집안 큰아들인지 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때려야 할 때는 때리고 부숴야 할 때는 부쉈다. 서연아는 주황색 구치소 제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잘랐고 화장도 하지 않았으며 액세서리도 없고 샤넬도 없었다. 그녀가 법정에 들어설 때 그녀의 시선은 방청석을 한 바퀴 훑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수호를 찾고 있었다. 수호는 원고석 뒤 2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검은색 맞춤 양복에 흰 셔츠, 짙은 파란색 넥타이,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자세는 매우 곧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포개 놓았고 그 시선은 평온하게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서연아를 보려고 하지 않았다. 방원이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몇 켤레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한 켤레 높이가 15cm는 되어 보였다. 재판관이 나무망치를 두드렸다. 지금부터 개정합니다. 피고인 서연화, 조우성, 왕계란, 송명철을 입정시키시오. 우성이 법정 경위에게 끌려 들어오자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는 더 이상 그 양복 차림의 가짜 부자가 아니었다. 구겨진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시선을 먼저 방청석에 한번 둘렀다가 곧바로 고개를 숙였다. 계란은 우성을 보자마자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코끝을 가리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사기꾼 놈아, 내 돈을 속여 빼야 샀지. 내 1,800만 원 내놔. 내놔. 법정 경위가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제지하고 좌석에 앉혔다. 재판관이 나무망치를 두드렸다. 방청인은 정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계란은 못내 앉으며 입속으로 무어라 중얼거렸다. 명철은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피고석에 앉은 우성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시선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기소장 낭독은 꼬박 20분이 걸렸다. 방원이 일어나 진술을 시작했다. 재판장님, 배석 재판관님, 본건 피고인 서연화, 조우성, 왕계란, 송명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임장 위조, 약물 투여, 교통수단 파괴 등의 수단을 통해 피해자 임수호 씨의 개인 재산 총 4,266억 원을 불법으로 횡령하였습니다. 동시에 피고인 서연화, 조우성은 살인 미수, 중혼, 사기 등의 여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방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고 선명했으며 마침옷이 법정 구석구석에 박히는 듯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에 순차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에서 한 통을 꺼내 들어 올렸다. 증거일 서연화가 위조한 임수호 씨의 위임장, 총 32통. 사법 감정 결과 이 임장에 적힌 서명은 임수호 씨 본인의 필체임에 분명하나 서명 시기가 모두 임수호 씨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복용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베이징 안정병원 전문가의 감정 의견에 따르면 이 약물은 장기 복용 시 환자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또 한 통을 꺼냈다. 증거의 서연화가 임수호 씨의 음료수에 약물을 혼입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총 47개. 기간은 2년 3개월입니다. 영상에는 서연화가 매일 밤 따뜻한 우유에 정체불명의 가루를 넣는 장면이 나오며 분석 결과 그 가루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로 밝혀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방원이 계속 서류를 꺼냈다. 증거 3. 조우성과 서연화의 통화 녹음 총 123개. 이 중 2020년 3월 15일 통화에서는 두 사람이 임수호 씨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일 통화에서는 임시 빌딩 매각 후 자금 분배 계획을 협의했습니다. 2022년 1월 7일 통화에서는 900억 원 가짜 수표로 임수호 씨를 속여 이혼으로 몰아가는 계획을 모의했습니다. 서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우성의 고개는 점점 낮아져 가슴에 파묻힐 듯했다. 증거 4. 방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강경해졌다. 조우성이 공항에서 체포될 때 소지품 중에서 일기장 한 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서연화의 지시로 임수호 씨 차량에 손대는 전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방원이 일기장을 열고 한 구절을 읽었다. 2021년 6월 연아가 나에게 말했다. 정비사를 찾아서 수호차에 좀 손봐줘. 죽일 필요는 없고 그냥 무능력자로 만들어. 무능력해지면 그녀가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정비공장 사내를 찾아 36만 원을 주고 브레이크 파이프에 구리선을 하나 집어넣게 했다. 3개월 후 수호는 정말 교통사고를 냈다. 연아는 매우 기뻐했고 그날 밤 침대에서 나에게 말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법정은 에어컨 송풍구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서연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우성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소리쳤다. 저건 내 일기장이 아니야. 가짜야. 수호가 날 조한 거야. 방원은 당황하지 않고 서류 더미에서 또 한 통을 꺼냈다. 피고인 조우성은 일기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목해 주십시오. 일기장에서 조우성의 지문이 채취되었으며
일기장의 필체는 조우성의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일기장에서 언급된 정비공도 이미 특정되어 그는 36만 원을 받고 브레이크 파이프에 손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방원이 재판관 쪽을 향했다. 재판장님, 이상의 증거를 종합하여 저는 피고인 서연화, 조우성을 살인 미수죄,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중혼죄로 병합하여 중벌에 처해줄 것을 법정에 요청합니다. 피고인 왕계란, 송명철은 종범으로 범죄 수익의 이전과 은닉에 관여하였으니 그 형사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법정에 요청합니다. 재판관이 피고석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서연화, 할 말 있습니까? 서연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입술은 떨리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다. 목소리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재판장님,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조우성이 저를 협박한 거예요. 그는 계속 저를 협박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만약 제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사이의 관계를 수호에게 말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방원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 서연화는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조우성의 일기장에 따르면 모든 범죄를 계획한 주모자는 서연화 본인입니다. 조우성은 그녀의 일기장에서 실행자로 묘사되고 있을 뿐 주모자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우성을 바라보았다. 피고인 조우성, 할 말 있습니까? 우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서연화를 보고 또 방청석의 계란과 명철을 보고 마지막으로 수호에게 시선을 떨어뜨렸다. 수호는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재판장님, 저는 고발하겠습니다. 우성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법정의 모든 사람에게 또렷이 들렸다. 모든 일은 서연화가 주도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 명령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임수호의 돈을 원한다고, 그를 바보로 만들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 900억 원 수표도 그녀가 위조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래야 수호가 단념하고 서명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시켜서 한 것입니다.